재개발로 인해 많은 옛 건물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야 했어요. 그때의 증언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특히 저를 구해준 그 청년을 찾고 싶었어요. 루프탑 코리언즈라고 불린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들을 단순히 무장한 자경단으로만 묘사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짜 누구였는지, 왜 그들이 옥상에 올라가야 했는지를요. 인터뷰 준비를 위해 코리아타운 곳곳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오래된 슈퍼마켓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캘리포니아 슈퍼마켓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1992년 루프탑 코리언즈의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니 33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총을 든 한국인들이 옥상에서 지역을 지키던 모습, 그들의 단호한 표정, 그리고 저를 구해준 그 청년의 따뜻한 미소까지요. 이제 제가 그들에게 빚진 것을 갚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33년 전 그들이 저를 구해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구해내야 할 차례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그 건물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루프탑의 유산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요. 캘리포니아 슈퍼마켓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을 거셨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1992년 폭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당시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없이 건물을 올려다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증언자를 만난 거였어요. 정말요? 혹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정우 할아버지는 망설이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33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할 일이긴 하죠. 며칠 후 김정우 할아버지와 정식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1992년 당시 이곳에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4월 29일 밤 판결 소식을 듣고 바로 알았어요. 큰일이 날 거라는 걸요. 김정우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198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몇 년 후 작은 가게를 차렸죠. 그때 코리아타운은 지금과 달랐어요. 가난하고 위험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4월 30일 새벽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셨습니다. 라디오에서 코리아타운 쪽으로 폭도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요. 김정우 할아버지는 다른 상인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된 회의에서 결론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한다. 총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일부는 원래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급하게 구했어요. 미국에서 장사하다 보면 강도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많은 상인들이 호신용으로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무리가 벽돌과 화염병을 들고 왔어요. 우리는 옥상에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죽거나 죽이거나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젊은 남성이 총을 들고 옥상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그때 26살이었죠. 사진 속 청년의 모습이 낯익었습니다. 혹시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일까요? 아들분도 그때 함께 계셨나요? 네. 그 애는 미군에서 복무했어서 총 다루는 법을 잘 알았어요. 다른 젊은이들을 이끌고 야간 경계를 섰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는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5월 1일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아파트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자경단에서 몇 명이 구조 작업에 나섰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저를 구해준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 아들이 몇 가족을 구해냈어요. 백인 가족도 있었고 히스패닉 가족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왔어요.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이분의 아들이 저를 구해준 그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구조된 사람 중에 9살 정도의 백인 여자아이가 있었나요? 어머니와 함께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가 바로 그 아이였어요. 순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요? 진짜 그때 그 아이가? 네, 맞습니다. 아드님이 저를 등에 업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씀하셨어요. 그 애가 살아서 이렇게 컸구나.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꼭 만나 뵙고 싶어요. 김정우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애는 그날 밤에 죽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몰랐어요. 어떻게? 5월 1일 새벽, 당신을 구조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자경단과 혼전이 벌어졌어요. 서로를 폭도로 오인한 거죠. 그 과정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에드워드 송리. 그게 제 아들 이름이에요. 18살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를 구해주고 돌아가신 거였어요. 33년 동안 저는 그분이 살아계신 줄 알고 찾아다녔는데.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었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하지만 그 애가 누군가를 구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조금은 위로가 돼요. 그 애의 죽음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어서요. 그날 인터뷰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벅찬 감정에 휩싸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에드워드 송리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정말로 1992년 5월 1일 코리아타운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자경단원들과 5인 사격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간단히 보도했지만 그가 시민들을 구조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정우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에 꼭 담아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루프탑 코리언즈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드워드 송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구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들을 구한 진짜 영웅이었으니까요. 김정우 할아버지는 며칠 후 저를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드워드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옥상을 보여드릴게요. 오래된 아파트 건물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비상계단을 올라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였어요. 에드워드가 마지막 밤을 보낸 곳이요. 옥상에서 내려다본 코리아타운의 풍경은 33년 전과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김정우 할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광경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멀리까지 다 보였어요. 어디서 불이 나는지, 어디로 폭도들이 몰려오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옥상 한쪽 모서리를 가리키셨어요. 에드워드는 주로 저기 서 있었어요.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고 무전기로 아래층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그날 밤의 일을 더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이 무서워했어요. 총 쏘는 법은 알아도 실제로 사람을 겨누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에드워드는 어땠나요? 그 애는 달랐어요. 미군에서 복무할 때 이미 실전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을 진정시키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무전기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때 쓰던 거예요. 에드워드가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던 무전기입니다. 아직도 작동하나요? 네. 가끔 켜서 들어봐요. 물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요.
할아버지가 무전기를 켜자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33년 전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5월 1일 새벽 1시쯤 아파트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요. 김정우 할아버지는 그때를 재현하듯 무전기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에드워드, 3번가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사람들이 갇혀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가겠습니다. 그때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할아버지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애는 김민수, 박철호 이렇게 두 명과 함께 구조 작업에 나섰어요. 모두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옥상 가장자리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셨어요. 여기서 그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각자 총을 들고 구조용 밧줄을 가지고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물론 걱정됐죠.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게 위험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위험하고 뭘 해도 위험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사람을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30분 후 에드워드 팀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여기 갇힌 사람들이 세 가족이에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구조해라. 무리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김정우 할아버지가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총성이 들렸어요. 한 발, 두 발이 아니라 연발 사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전기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팀을 보냈죠. 15분 후 현장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드워드가 쓰러져 있다. 빨리 와. 그때 제가 직접 뛰어갔어요. 70살 넘은 몸으로 말이에요. 현장에 도착한 김정우 할아버지가 본 것은 아들의 시체였습니다. 가슴에 총상 2발을 맞았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에드워드는 구조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한국인 자경단과 마주쳤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를 폭도로 오인한 거였죠. 다른 자경단도 우리와 똑같이 긴장한 상태였어요. 총을 든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먼저 쏜 거예요. 비극적인 오해였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긴 거였어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는 울었어요. 자기들이 동료를 죽였다는 걸 알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에드워드가 구조한 사람들 중에 저희 가족도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에드워드가 백인 모녀를 구조했다는 이야기를요. 그게 당신이었구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에드워드는 그날 밤 여러 가족을 구했어요. 당신만이 아니라요. 그 애는 원래 그런 아이였어요.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에드워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동네 할머니들의 장보기를 도와드리는 아이였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에드워드가 바로 그런 아이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코리아타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33년 전 그날 밤처럼요. 에드워드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뭘 했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을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들이 안전한지 더 걱정했을 겁니다. 옥상에 서서 바라본 코리아타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요. 에드워드의 무덤에 가보고 싶어요. 그럼 내일 함께 가시죠. 그 애도 당신을 만나서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에드워드 속리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영웅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타인을 구한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정우 할아버지와 함께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에 있는 에드워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소박한 묘비에는 에드워드 제2 속리 1973-1990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33년간 찾아다닌 은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고마워요, 에드워드.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서 이렇게 컸어요. 김정우 할아버지도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에드워드야, 내가 구한 그 아이가 이렇게 찾아왔다. 이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줄 거야. 1992년 폭동 당시 언론이 루프탑 코리언즈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주류 언론은 그들을 부정적으로 그렸어요. 무장한 자경단, 위험한 민병대, 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CNN의 한 보도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계 상인들이 지붕 위에서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다. MBC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무력 행사는 폭동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하지만 정작 경찰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어요. 코리아타운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것도 간과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언론의 인종차별적 보도였어요. 특히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루프탑 코리언즈를 동양인 갱단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당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였던 하이웅원 강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1992년 폭동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때 주류 언론의 시각은 너무 편향적이었어요. 강 기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부유한 백인 동네는 보호하면서 코리아타운은 버렸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도한 곳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무지와 편견이었죠. 한국계 미국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공감하지도 못했어요. 강 기자는 당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에드워드 송리가 총에 맞아 쓰러진 현장 사진도 있었어요. 이 사진을 당시에 신문에 실었죠. 하지만 그가 왜 거기 있었는지, 무엇을 하려다가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나요? 단순히 한국계 자경단원 총격 사망이라고만 썼어요. 그가 시민들을 구조하러 갔다가 오인 사격으로 죽었다는 건 나중에야 알려졌습니다. 강 기자는 당시 언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도 사실을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1992년 당시 한국계 미국인들은 정치적 발언권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언론도 정치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부도 경찰도 언론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당시 LAPD 간부였던 존 밀러를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1992년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을 포기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밀러는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답했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인력이 부족했고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그럼 왜 부유한 지역은 보호되고 코리아타운은 방치됐나요? 그건 전략적 판단이었어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중요한 지역부터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코리아타운은 중요하지 않았나요? 밀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모든 시민을 똑같이 보호했어야 했는데.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 저는 1992년의 진실을 조금씩 파악할 수 있었어요. 루프탑 코리언즈는 영웅이 아니라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언론의 이중잣대였습니다. 백인들이 총을 들고 자기 집을 지키면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이 똑같이 하면 위험한 자경단이라고 했어요. 당시 CBS 뉴스 앵커였던 댄 레더의 발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지붕 위의 한국인들은 미국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다. 하지만 정작 그 법치주의가 한국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죠.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분노를 느꼈어요. 33년 전 저를 구해준 에드워드와 루프탑 코리언즈가 이렇게 왜곡되어 전해졌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을 찾아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계 상인들의 무력 행사는 미국 사회의 다문화 통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 정작 그들을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 보호하지 않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반면 한국계 언론들의 보도는 달랐어요. 코리아 타임스, 한국일보 등은 루프탑 코리언즈를
공동체의 수호자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졌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켰다. 하지만 한국어로 된 이런 기사들은 주류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당시 정치권의 반응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폭동 진압을 위해 군대를 파견했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장 톰 브래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폭동 종료 후 성명에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었어요. 어떤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총을 들고 나선 건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시민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민들을 버려놓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민주주의를 모른다고 하다니요.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였던 안젤라 오를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1992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국계 사회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건 경제적 성공만으로는 미국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안젤라 오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범 소수자라고 불리면서 조용히 살았어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 후로 달라진 게 있나요? 많이 달라졌죠. 1992년 이후 한국계 미국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선거에 투표하고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주류 언론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김정우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어떤 부분이요? 우리가 총을 든 건 영웅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생존하려고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분명히 기억되어야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속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욱 그랬죠. 언론이 진실을 왜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정우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무지와 편견이겠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족. 지금은 어떤가요? 조금은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그날 저는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루프탑 코리언즈의 영웅담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작품이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속리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미국적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 영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더 많은 증언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1992년 당시 피해를 입었던 한국계 가족들과 그 자녀들을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의 소개로 정민아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녀는 1992년 당시 12살이었고 부모님이 운영하던 세탁소가 전소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정민아 씨는 지금은 40대 중반에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여전히 그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어요. 5월 1일 밤에 우리 세탁소에 불이 났어요. 폭도들이 화염병을 던진 거였죠.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루 종일 탄 건물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울기만 하셨고요. 정민아 씨의 부모님은 그 세탁소를 위해 20년간 저축한 돈을 모두 투자했다고 했어요. 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한 상태였죠.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우울증에 걸리셨고 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당신은 어땠나요?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민아 씨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1992년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법을 배워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가게를 잃고 꿈을 잃고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 중 누구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강해져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박상훈 씨는 당시 마켓을 운영하다가 모든 걸 잃었지만 지금은 더 큰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기고 싶었어요. 무엇을 이기고 싶었나요? 편견을 이기고 싶었어요.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박상훈 씨의 아들 데이비드 박은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경험이 그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1992년에 겪은 일을 보면서 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이 세들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리는 1992년 당시 8살이었는데 지금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저도 우리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님 세대가 겪은 일을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어떤 반응을 받나요?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대부분 충격을 받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많은 1세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1992년의 일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라서요.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조금씩 들려주셨죠. 하지만 이런 침묵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모르고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4.29를 아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민아 씨에게 물어봤어요. 4.29는 4월 29일을 의미하는 한국어로 한국계 미국인들이 1992년 폭동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될 거예요.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부모들도 말하기 싫어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됐어요. 바로 에드워드 송리의 어머니 정일이 할머니였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가 연결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하셨다고 해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요.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전화 통화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구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며칠 후 정일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대의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어요. 에드워드 어머니시죠? 안녕하세요. 당신이 그때 그 아이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를 구해준 에드워드의 어머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에드워드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애가 사람을 구했다니. 조금은 위로가 돼요. 할머니는 에드워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밝게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 길가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꼭 일으켜 세워주고 동네 할머니들 심부름도 자주 해드렸어요. 1992년 그날 밤 일을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에드워드가 나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위험해. 꼭 도와야 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후회되시나요? 후회? 그럼요. 매일 후회해요. 그때 붙잡고 안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애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건 알아요. 에드워드는 영웅이에요. 할머니와의 인터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큐멘터리에 나와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울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그게 진실이니까요. 결국 할머니는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그 인터뷰는 다큐멘터리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1992년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는 걸요.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드워드 송리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죽음이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음 세대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요. 몇 달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92년의 상처가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코리아타운 중심가에 새로 생긴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1992 메모리얼 커뮤니티 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에서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센터 디렉터 마이클 김을 만났는데 그는 1992년 당시 15살이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 가게도 그때 불에 탔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저를 공동체 활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1992년 이후 우리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몇몇 리더들이 나서서 다시 뭉치기 시작했죠. 마이클 김은 센터 곳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1층에는 1992년 관련 자료들을 전시한 작은 박물관이 있었고 2층에는 한국어 교실과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 대화 프로그램이었어요.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함께 모여서 1992년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20대 청년 케빈 박은 할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4.29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가 그때 옥상에서 총을 들고 계셨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반면 할아버지 박영수 씨는 손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를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공동체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침묵으로 덮여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세대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류 문화의 영향이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 덕분에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고 싶었어요. 25살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 사라 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 문화가 쿨하다고 여겨지니까 저도 당당해졌어요. 이런 변화가 1992년 트라우마 극복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4.29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해요. 사라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제대로 몰랐거든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은 루프탑 코리언즈 스토리텔링이었어요. 당시 자경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직접 나와서 경험담을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강연자는 이철민 씨였는데 1992년 당시 30대였고 지금은 60대 후반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총을 든 건 폭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고요. 이철민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청중들 대부분은 20-30대 젊은이들이었는데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하세요.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때 무서우셨을 텐데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이런 대화들이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희생을 이해하게 됐고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더욱 감동적인 건 다른 인종들과의 화해 노력이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년 다문화 화합의 날을 열고 있었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백인 등 다양한 인종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기획자인 안젤라 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1992년은 인종 간 갈등의 상징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화합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그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가 1992년에 대해 사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공동체의 일부가 한국계 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사과합니다.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상처가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주엘A 총영사관의 문화담당관 이상원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재외동포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혹시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어떤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료 제공, 전문가 연결, 그리고 제작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에 개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는 정말 큰 기회였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훨씬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칫 정치적 색깔을 띨 수도 있으니까요. 김정우 할아버지에게 상의해봤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좋은 일 아닌가요? 한국에서도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니.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당신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린 거죠. 진실만 담으면 문제 없을 거예요. 결국 저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편집권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며칠 후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K- 콘텐츠가 인기인 요즘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부문 프로듀서 제시카 윌슨이 말했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속리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다큐멘터리로 시작했던 일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진실을 담는 것이었어요. 상업적 성공이나 정치적 목적보다는 에드워드와 루프탑 코리언즈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뮤지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당시 언론 보도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던 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혹시 에드워드 속리에 대한 다큐멘터리 만드시는 분이세요? 네, 맞아요. 왜요? 저는 에밀리리예요. 에드워드의 조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에드워드에게 가족이 더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정말요? 만나서 반가워요. 에밀리리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교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삼촌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녀가 가져온 건 에드워드의 개인 물품들이었어요. 일기장, 편지, 그리고 군 복무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니. 에드워드의 일기를 읽어보니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정말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연애 고민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늘 진지했습니다. 1991년 크리스마스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노숙자 급식 봉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 이런 모습을 보니 그가 1992년에 시민들을 구하러 나선 게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에밀리리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도 알려주었어요. 삼촌이 구한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기록해둔 거예요. 그 명단에는 제 이름도 있었어요. 에밀리 샌더스, 9세, 어머니와 함께 구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삼촌이 그날 밤 총 11명을 구했어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었죠. 에드워드가 구한 사람들 중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도 있었고 히스패닉 가족도 있었어요. 그는 정말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도왔던 거였습니다. 다른 구조된 분들도 찾아보실 건가요? 그럼요. 가능하다면 모두 만나보고 싶어요. 에밀리리의 도움으로 몇 명을 더 찾을 수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지금 소방관이 된 마르코 로드리게스였습니다. 에드워드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마르코는 1992년 당시 14살이었는데 아파트 화재로 갇혀 있다가 에드워드에게 구조됐다고 했어요. 그 경험이 제가 소방관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에드워드의 희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걸요.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요. 공동체 센터에서의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나니 이제 정말 다큐멘터리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치유, 갈등과 화해,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드워드 속리라는 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구했고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었어요. 6개월간의 제작 과정을 거쳐 드디어 루프탑의 유산이 완성됐습니다. 90분짜리 다큐멘터리였는데 에드워드 속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1992년 LA 폭동의 진실을 담아냈어요. 시사회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한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 정일이 할머니를 비롯해 많은 관련자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총영사도 오셨고 넷플릭스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에드워드에게 구조된 사람들이 모두 와준 거였어요. 마르코 로드리게스, 그리고 제가 찾아낸 다른 6명까지. 33년 만에 처음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샌더스입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시작했을 때 떨렸어요. 하지만 객석에서 보내주는 따뜻한 시선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33년 전, 9살이었던 저는 한 젊은 한국계 미국인에게 생명을 구받았습니다. 에드워드 속리라는 이름의 18살 청년이었죠.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분을 찾아다니다가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이 저를 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분과 루프탑 코리언즈에 대한 저의 감사와 존경을 담은 작품입니다. 영화가 시작됐어요. 첫 장면은 제가 캘리포니아 슈퍼마켓 앞에서 촬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할아버지가 다가오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90분 동안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의 증언, 정일이 할머니의 눈물, 에드워드의 일기 내용, 그리고 당시 영상 자료들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가장 임팩트가 컸던 장면은 에드워드가 구조한 사람들이 하나씩 증언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18살 청년이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 소방관이 될 수 있었어요.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니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분 넘게 계속된 박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한국계 미국인이 손을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조부모님이 겪으셨던 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저희 세대가 이런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프탑 코리언즈가 단순한 자경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수호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님이 하신 거였어요. 이 영화를 통해 1992년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 간의 오해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사회가 끝난 후 로비에서 만난 정일이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요.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인터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김정우 할아버지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래야 했는지 이해할 거예요. 시사회 다음 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ROFTOPLEGACY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됐고 언론들도 앞다투어 리뷰를 내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루프탑의 유산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화해와 이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감동적인 작품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수작. 루프탑 코리언즈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계 미국인 사회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트위터에서 한 대학생이 이렇게 썼더군요. 할아버지가 왜 1992년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는지 이제 알겠다. 이 영화를 모든 한국계 미국인이 봐야 한다. 넷플릭스 공개 후에는 국제적인 반응도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다뤘고 많은 한국인들이 재미동포들의 아픈 역사를 처음 알게 됐다고 했어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재미동포들의 희생과 용기. 에드워드 속리 같은 영웅들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과거 일을 다시 들춰내서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일부 매체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비판들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일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 다큐멘터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LA 시의회에서는 에드워드 속리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여러 대학에서는 1992년 폭동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다른 지역의 한국계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등지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불씨가 됐어요. 한국계 미국인 역사학자 데이비드 창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기록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공개 한 달 후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는 거였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넷플릭스 담당자에게서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셨어요. 에드워드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정일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에드워드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하지만 저에게는 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이 다큐멘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백인 학생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국계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알게 됐거든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에드워드 속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의 이야기가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에미상 시상식이 2주 후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속리 재단 설립이었어요. 다큐멘터리의 성공으로 생긴 수익금과 기부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생전에 했던 일을 이어가는 거였죠.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김정우 할아버지, 정일이 할머니는 물론이고 에드워드에게 구조된 사람들도 모두 왔습니다. 에드워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겠습니다. 제가 설립 취지를 설명할 때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장학금 지급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을 돕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이었어요. 청소년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이런 걸 좋아했을 거예요. 정일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남 돕기를 좋아했거든요. 재단 사무실은 1992 메모리얼 커뮤니티 센터 안에 마련했어요. 그곳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무실을 꾸미면서 저는 특별한 전시 공간을 만들었어요. 에드워드의 유품들과 당시 자료들을 전시한 작은 박물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시품은 김정우 할아버지가 기증해주신 무전기였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무전기를 전시장에 놓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에드워드가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거니까요. 전시장 개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와, 진짜 그때 쓰던 무전기네요. 한 고등학생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에드워드 오빠가 이걸 들고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죠? 맞아요. 이 무전기로 구조 신호를 받고 출동했던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에드워드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정우 할아버지가 저를 다시 그 옥상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에드워드가 마지막 밤을 보낸 그곳이었죠. 여기 한 번 더 와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옥상 가장자리에서 코리아타운을 내려다보셨어요.
많이 변했네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33년 전에는 낡고 위험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지키려 했던 곳이 이렇게 발전했네요. 그래요. 그 애가 보면 기뻐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에드워드가 쓰던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이런 귀중한 걸 어떻게? 당신이야말로 에드워드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당신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차례입니다. 나침반을 받아든 순간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겠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침반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33년 된 낡은 나침반이었지만 바늘은 여전히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에드워드가 여전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에미상 시상식 날이 드디어 왔어요. 루프탑의 유산은 최우수 다큐멘터리 부문에 후보로 올라 있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김정우 할아버지와 정일이 할머니도 함께 가셨어요. 두 분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긴장되시죠? 할머니가 제게 물어보셨어요. 네, 조금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상을 받든 못 받든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만으로도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은 루프탑의 유산.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정우 할아버지와 정일이 할머니가 울면서 저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에드워드였어요. 이 상은 에드워드 속리를 비롯해 1992년에 희생된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어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애프터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에드워드가 하늘에서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울컥했어요. 며칠 후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에미상 수상으로 더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뭘 해볼까요?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한 젊은 활동가가 제안했어요. 다른 도시의 루프탑 코리언즈 이야기도 기록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1992년은 LA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확장해보죠. 그렇게 루프탑의 유산 프로젝트는 더 큰 규모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백악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백악관 방문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1992년 사건을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정말 큰 변화였어요. 33년 만에 정부 차원에서 루프탑 코리언즈의 희생을 인정하려는 거였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감격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이야기가 인정받는구나.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날 밤 저는 에드워드의 나침반을 다시 꺼내봤어요. 바늘은 여전히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겠다고요. 에드워드가 33년 전 제게 생명을 선물해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저를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루프탑에서 시작된 용기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속리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테니까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그 옥상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 속리 재단의 첫 장학생들과 함께였어요. 여기가 바로 에드워드가 마지막 밤을 보낸 곳이에요. 15명의 고등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오빠는 왜 위험한 걸 알면서도 나가신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남을 돕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생기면 똑같이 하실 건가요? 그럼요. 저도 에드워드에게서 배웠으니까요. 그 학생들 중 한 명인 제이슨 김은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도 나중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에드워드 형처럼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일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에드워드의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전국 규모로 확장된 루프탑의 유산 프로젝트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첫 번째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고했어요. 뉴욕과 시애틀에서도 증언자들을 찾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혼자 시작한 작은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큰 움직임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워싱턴 DC에서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국립박물관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역사를 전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김정우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일들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에서도 전시를 하겠다고 하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에드워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고 있구나. 할아버지도 이 모든 일의 시작이셨어요. 할아버지가 용기 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찾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에드워드의 나침반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33년 전 그 어린 소년이 뿌린 작은 용기의 씨앗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일이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할머니 댁을 방문했더니 에드워드의 군복을 내주시더군요. 이것도 당신이 가지세요. 당신이야말로 에드워드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소중한 걸 어떻게. 에드워드가 살아있다면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자기가 구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걸 알면요. 할머니의 말씀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저는 과연 에드워드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어요.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 군복은 재단 전시관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전시관 개관 1주년 기념식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의 방문이 많았어요. 기념식 날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왔어요. 바로 에드워드가 구한 사람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르코 로드리게스의 딸 마리아, 제가 찾아낸 다른 생존자들의 아이들까지. 모두 20-30대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에드워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소방관이 된 것도 에드워드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도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다른 젊은이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에드워드의 희생이 그들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였습니다. 기념식에서 저는 새로운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에드워드 속리 평화상을 제정합니다. 이 상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젊은이에게 주는 거였어요. 첫 번째 수상자는 제이슨 김입니다. 재단 장학생 중 한 명이었던 제이슨은 지난 1년간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어요. 에드워드 형의 정신을 배우고 싶었어요. 제이슨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정일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에드워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에드워드는 정말로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요.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그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이 건물도 곧 재개발로 철거될 예정이었거든요. 석양이 코리아타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33년 전 그날처럼요. 에드워드,
이제 제가 당신의 목까지 살아갈게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에드워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우 할아버지였습니다. 혼자 여기 와 있었구나. 할아버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건물도 사라질 테니까요. 우리는 함께 코리아타운을 내려다봤어요. 네온사인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정신은 그대로네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떤 정신이요? 서로를 돕는 정신.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내는 정신이요. 정말 그랬어요. 33년이 지났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해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할 거예요. 에드워드가 당신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로 제가 에드워드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일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에드워드와 루프탑 코리언즈의 정신을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선거 캠페인 첫날, 저는 에드워드의 나침반을 가슴에 품고 연설했어요. 33년 전 한 젊은 영웅이 제게 생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있던 김정우 할아버지와 정혜리 할머니가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선거 결과는 압승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준 거였습니다. 당선 소감을 발표할 때 저는 말했어요. 이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속리를 비롯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 제가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은 공동체 영웅 기념법이었어요. 1992년 같은 위기 상황에서 희생된 시민들을 국가적으로 기리는 법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됐을 때 정일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에드워드가 공식적으로 영웅으로 인정받았어요. 정말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네, 이제 에드워드의 이름이 국가 기록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에드워드의 나침반을 꺼내봤어요. 바늘은 여전히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요. 에드워드 속리의 유산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저를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요. 33년 전 루프탑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제는 온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에드워드가 제시해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진짜 영웅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어요. 에드워드 속 리처럼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사연으로 만나 뵐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